따라서 European world. 따라서 우리는 미국 역사를 공부하지만 반드시 유럽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물론 유럽 역사 시간에 제가 더 자세하게 충분하게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이번 시간부터는 첫 번째 Early Middle Age. 자, Middle Age라는 Middle Age는요 유럽 역사에서 대개 roughly 500 to 10,000 was marked by instability. 자, 미국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주로 유럽 역사 중세는 우리가 Middle Age라고 하죠. Middle Age. 자, 어떻습니까? Middle Age. 일단 middle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나쁘죠? 당신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중간에 있어. 이렇게 어떻습니까? 별로 meaningful,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not important,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middle age를 대개는 dark age,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자,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대 시대는 찬란한 시대죠. 아주 brilliant, bright age, 굉장히 빛나는 시대지만은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과학, 새로운 문명, bright, brilliant, 멋있는 시대죠. 하지만 미들 에이지라는 건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의미가 별로 없는 시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roughly 500 to 1000. 자, 서로마가 멸망한 후부터 대략 500년부터 1000년까지 500년 기간을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자, 중세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네요. 중세시대의 특징. 왜? 중세시대가 변화하면서 이 중세시대의 변화를 이끈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를 만든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New World, 새로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New라는 게 어떻습니까? New means something advanced, something positive. 그렇지 않습니까? Something developed.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something good. 뭔가 좋다는 의미가 있죠. 따라서 이 미국의 역사는 유럽의 오래된 그 세계의 미들 에이지, 그 올드 에이지 혹은 올드 컨티넨트, 올드 월드, 구세계를 탈출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미국인들의 역사 의식이 좀 잠재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자, early middle age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은 바로 feudalism입니다. feudalism, 봉건주의죠. 봉건주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로마라는 거대한 로만 엠파이어, central government, 중앙 정부가 있는 정부가 collapse, 붕괴하면서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을 자기 스스로 방어하고 자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feudalism, 봉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건주의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noble, 그 다음에 혹은 lord, 그 다음에 serf, 농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nor system, 장원제도라는 게 있죠. 장원제도의 핵심은 뭐냐? self-sufficient economic system, self-sufficient, 결국은 no active trade, 다른 곳하고 적극적으로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우리가 매너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Power of Church. 따라서 유럽의 그 중세 시대의 가장 파워 핵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가장 높은 분이 교황이죠. Head of Church is Pope. 따라서 유럽의 중세 사회는 religiously unified society. 뭔가 종교적으로 통일된 시대다.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국왕이 아니라 바로 교황이다. Pope. 따라서 교황이
오늘날처럼 교회만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주권자, 유럽의 전체를 대표하는 주권자 역할로서 교황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럽의 중세시대는 핵심이 Center of power is Pope or Church or Bible or God, not the human.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유럽의 중세시대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인데요. 그게 바로 미들 클래스와 모나키입니다. 자, 일단 미들 클래스가 등장하는 배경은요. 중세시대에 농업이 발전합니다. 생산력이 증대하죠.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류가 일어나죠. 교류가 일어나면은 그 트레이딩 포스트, 거래가 active trading post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마을이 생기죠. 그래서 town and city, 마을과 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merchant, trader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미들 클래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미들 클래스를 모나키, 국왕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줍니다. protect.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noble, 귀족은요, 기본적으로 monarchy, 국왕과 rival, 경쟁 관계입니다. Very, very potential strong competitor is noble.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이죠. 자기가 힘을 더 얻으면은 바로 자기가 국왕에게 challenge, 도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ompete, 경쟁할 수 있죠. 따라서 something a little dangerous. 국왕이 보기에는 약간 위험하죠. 하지만 미들 클래스는 그러한 것이 없고 단지 경제적인 economic activity,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protect, 보호해주게 되면 tax,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게 되면 국왕의 economic power is growing. 국왕의 경제적인 힘이 세지는 거죠. 따라서 중세 시대의 변화, wha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Middle Age change?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middle class, 그 다음에 monarchy가 서로 close relationship,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마그나 카르타가 있는데요. 마그나 카르타,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Great Charter, 대헌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건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이 결국 미국 헌법, 미국 역사 전통에 굉장히 중요한 deep impact를 줍니다. 자, 1215년 England King John, weak and insensitive leader.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혹은 좀 이 머리가 없는 지도자라고 할까요? 보시면은 요 존 왕은요 의적 로빈 후드의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무능하고 그 다음에 센스가 없고 리더십이 없는 아주 전형적인 무능한 지도자로 가장 잘 묘사되는 것이 킹 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전쟁을 했다 하면 져요. 백전백패. 어떻습니까? 전쟁에 한 번 져도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왜? 전쟁에 진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국왕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전쟁 비용, 그 다음에 군사, 말, 무기 이런 것은 전부 다 귀족들이 다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귀족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가는 거죠.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무기를, 우리 군인들을 엄청난 손실을 끼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존 왕을 부릅니다. 그죠? John, please come here. Come in. 자, 만약에 존 왕이 힘이 엄청나게 세지면은 가겠습니까? 안 가죠. 하지만 귀족들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 이렇게 모이면은 국왕도 두려운 거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만은 King John, please come here and sign the contract, sign this treaty, sign this document. 이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 거죠. 딱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 전부 이런 겁니다. Without any consent of the people, a noble. 귀족들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귀족들의 동의 없이는 군인들을 부를 수가 없다. 귀족들의 동의 없이는 블라블라.
귀족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국왕의 권한을 limitation of monarchy's power, 국왕의 권한을 약화시킨 최초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귀족들도 군사력을 자체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힘이 센 상태에서 존 왕이 굴복해서 사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He was forced to sign this contract. This is Great Charter. 그래서 이것이 영국 역사에서는 민주주의의 출발을 봅니다. 왜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왕의 통치가 아니라 국민이 통치하는 거죠. 하지만 이 문서는 국민들에게 굴복했다기보다는 귀족들한테 굴복됐지만 어쨌든 점점 국왕의 권력이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면서 귀족으로 그 다음에 점점 평민으로 점점 국민으로 transfer of the king's power is the process of democracy. 국왕의 권한이 약해지는 것, 국왕의 권한이 점차 이전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215년 마그나 카타 Great Charter는요, 유럽 역사 혹은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민주주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지만 미국 역사에도 아주 깊이 있는 영향을 끼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요, 두 번째 중세 변화는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죠? 저는 미켈란젤로 시스테나 성당의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은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여자를 모델로 한 미술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죠. 모나리사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비드. 자, 이유가 뭘까요? 자, 르네상스는요 바로 중세에서 현대로 바뀌는 어떤 전환기, transition area, 전환기의 하나의 시그널, 강한 상징이다. 왜? 중세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술의 그 subject, object, 대상은 말이죠. 주제는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 Bible story or God. 따라서 중세시대의 그 예술작품을 보면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인간의 신체라든지 이런 것을 특히 뭐 누드로 말이죠. naked body를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그림은 재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주로 종교적인 마인드, religious mind가 포커스입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오게 되면은 바로 그 대상이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아름답다. Very beautiful. 두 번째는 사실적이다. Very realistic. 따라서 오늘날의 기준을 보더라도 르네상스의 미술작품이 굉장히 아름답고 사실적이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This philosophy is called humanism.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미국 혹은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는 정치도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라고 할까요? God's representative is Pope or church official or Bible or church law. 그러니까 교회법, 하나님의 대리자, 그 다음에 성경 이런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 휴머니즘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르네상스가 르네상스 spread north. 그다음 이러한 그 르네상스가 그다음에 북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바로 인쇄기 발명이다. 인쇄기 발명이 단순한 과학적인 기술적인 발견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역사를 혁명적으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
Communication Revolution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Printing Revolution, Communication Revolution은 뭐냐면 중세 시대의 이 knowledge라고 할까요? 지식, 그 다음에 writing, 글쓰기 이런 것은요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privilege, 특권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독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그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소외가 됐던 거죠. 따라서 이 인쇄기 발견으로 성경이 대량으로 복사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만 카톨릭,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교회의 독점적인 권력이 결국은 마틴 루트라는 독일의 수도사에 의해서 깨집니다. 일종의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은 이것은 revolt, 반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역사에서는 마틴 루터 킹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Martin Luther claimed that the Bible, not the church, 교회가 아니라 was the true authority in spiritual matters. 따라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바로 종교적인 권위의 유일한 final authority, ultimate authority 이렇게 주장하니까 결국은 중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Roman Catholic authority or power is sharply or dramatically decreased. 따라서 이것은 중세 시대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의 권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이러한 운동을 저희가 역사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Reformation. 자, 그럼 종교개혁이 왜 중요하냐? 이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영국의 식민지 플리머스 칼러니로 이주를 하는 바로 Founding Father, 미국을 건설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냐? 우리는 반란자가 아니고 리볼트가 아니고 우리는 종교를 개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즉 로마 corrupted, 부패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더럽히는 corrupt, spoil, 더럽히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프로테스트, 항의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바로 미국의 하나의 건국 정신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티즘. 따라서 유럽의 이 종교개혁, 르네상스에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이 미국의 역사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에 Rise of Nation.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종교 중심으로 뭉쳐져 있던 유럽 사회가 결국은 미들 클래스와 힘을 합친 모나키가 힘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힘이 강해지니까 결국은 민족을 구성으로 한 이러한 국가가 탄생하는 거죠. 이거 저희가 nation state, 민족 국가라고 하죠. Larger nation state we know today. 자, 그래서 민족 국가는 왜 중요하냐? 결국 종교로 통일되었던 중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해외로 진출하거나 경제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신도들이 교회에 잘 나오는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업시킨다 그럴까요? 그런 게 중요한 문제지만 민족 국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따라서 이때 경제적으로 민족 국가를 제일 먼저 형성한 나라들이 바로 유럽에서는 오늘날 포르투갈의 나라인데요. 이 포르투갈이 통합된 그 민족 국가 힘을 이용해서 해외로 진출한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1418년에 Prince Henry of Portugal established a school for mariners.
1418년도에 유럽 역사에서 하나의 항해 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헨리 왕자가 항해 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 당시에 자 보시면요. 자, 그 당시에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요게 유럽입니다. 유럽. 그 다음에 요게 아시아고요. 아시아.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자, 중요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중해라고 합시다. 지중해. 그죠? 자, 이 당시에 유럽인들은 아시아의 값비싼 향신료, 특히 조미료, 후추, 그 다음에 또 실크, 비단 뭐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있는 물건이 갈 수 있는 길은 이 씨루트는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고 대부분 이렇게 랜드 루트, 육로를 통해서 배달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랜드 루트는 중간에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들이 미들맨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물건들을 유럽인들은 사기 위해서는 한 다리를 걸치게 되니까 이분들이 higher price,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시아 무역품을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사니까 이것을 씨루트, 해양을 통해서 인도로 가게 되면 싸게 사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것을 최초로 실현한 사람이 바로 1418년에 프린스 헨리 오브 포르투갈이다. 그렇다고 헨리 왕자가 직접 바다로 간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헨리 왕자는 항해왕, 내비게이터라고 그러죠. 왜 항해왕이냐? 자기가 직접 바다에 가서 항해한 적이 없는데 왜 항해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즉, 이 사람은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죠. 이런 사람이 미래에 우리나라는 해양, 씨루트를 개척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꿰뚫어 본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세운 학교 출신들이 결국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서 결국은 인도로 가는 무역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스코 다가마,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간 사람 바스코 다가마. 그 다음에 결국 바스코 다가마를 이어서 건너간 사람이 디아스라든지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결국은 인도로 가는 무역로를 개척했죠. 따라서 이 무역로를 개척하면서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배가 아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아프죠. 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돈을 버니까 옆에 있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배가 아픕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사벨 오브 카스티에라는 나라의 이사벨 여왕과 그 다음에 페르난드 오브 아라곤이라는 나라의 페르난드 왕이 가장 배가 아프죠. 그러다가 두 분이 결혼합니다. 옛날에는 왕들끼리 결혼하면 유나이티드 킹덤, 왕국이 합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카스티에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드 왕이 결혼하면서 합쳐진 왕국이 오늘날 스페인이다. 따라서 이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개척한 이 아프리카로 통해서 인도로 가는 이 씨루트를 굉장히 배를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자기도 이 길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옛날에는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씨루트는 바로 국가적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먼저 하나의 항해로를 개척하면 여기에다가 포대를 여기 배치를 하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정박하면은 대포를 쏘는겁니다.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대포를 쏘죠. 그래서 씨루트는 바로 National Treasury, 국가의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스페인, 오늘날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여왕이 새로운 씨루트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미리 알아차린 그 콜럼버스가
콜럼버스는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인 제노아 출신이죠.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유럽의 왕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저한테 딱 배 3척 값만 주시면은 제가 포르투갈이 개척한 새로운 New Sea Route, 트레이드 루트를 제가 I can find, 제가 찾을게요 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유로피언 모나키들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고 있던 타에 스페인 왕이 둘이 결혼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마침 국가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레콩키스타라고 그러죠. 그 이슬람 세력들과의 투쟁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죠.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업돼 있고 개인적으로도 결혼도 하고 이래서 업된 상태에서 마침 포르투갈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배가 아파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러분 후원을 하겠죠. 그래서 까짓 거 배 3척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항해 루트를 찾으면은 그것은 대박이고 그죠? 안 돼도 nothing to lose, 손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배 3척을 끌고 대서양 횡단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유럽이 왜 대서양을 건너게 됐는가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유럽의 구세계, 올드 월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변화가 왜 미국의 역사를 탄생하게 했는지 하는 과정을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